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윤동주 시를 배워야 되는데요. 자, 윤동주 작가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저항한 지식인이죠. 그렇죠? 그러한 일제강점기라는 상황과 윤동주 작가라는 그 작가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이번 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번에 쉽게 쓰여진 시와 또 다른 작품으로 별에는 밤을 같이 배우게 되죠. 둘 다 윤동주 작가의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가 엮어서 이육세 작품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두 작가의 세 작품을 보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시대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각각의 인물의 태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같이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선생님이 제재 정리를 가져왔는데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윤동주 작가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윤동주 작가는 우리가 모두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윤동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인 이유가 윤동주 하면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성찰이라는 단어인데요. 성찰과 반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윤동주는 매일매일을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어떠한 굉장히 자신의 순수한 그리고 맑은 모습을 항상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됐고 막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함이라든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항상 불안함을 갖고 있죠. 그 불안함을 가지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과 윤동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도 항상 반성하고 더 나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처럼 윤동주 작가도 항상 이러한 점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동주 작가를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윤동주 작가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시인입니다, 시인.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라는 점이에요.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대적인 상황이 일제강점기고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시를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키워드를 윤동주는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도에서 태어나서 룽정, 평양, 서울, 도쿄, 교토 등의 여러 곳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지식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자,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그 중에서 도쿄와 교토라는 곳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일본이라는 공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결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식인이라는 말이 우리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지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걸 배웠다라는 거고, 배웠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 당대의 세상, 상황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냉철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가 문제인 건 알겠어. 일제강점기 사회이고, 그리고 여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사회적으로 모순인 상황, 구조적으로 모순이고, 불합리하고, 절망적이고, 암울한 이런 시대 상황 속을 그 누구보다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자, 근데 이걸 분석하면 뭐 합니까? 지식인이라는 개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자신이 꿈꾸는 이상에 있습니다. 꿈꾸는 이상 세계가 존재해요.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국의 광복이 되겠고, 그렇죠? 조국의 광복과 어떠한 평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이상을 현실 속에서는 구현하기가 힘들다. 너무 이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자신의 생각과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괴리감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항상 괴로워하고 어떠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을 성찰해요. 성찰한다는 걸 보게 되면은 똑같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은 어때? 일제강점기 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고, 그쵸? 시인을 제외하고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막 총칼을 들고 일제와 전쟁을 하고 하는데 자신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순결한 뜻을 갖고 살아가겠다. 자,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순결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양심은 뭡니까? 내 마음에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내적인 요소 어, 나의 내적인 요소이고 이 순결한 뜻은 결국 뭡니까?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 어떠한 다른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순수하게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이 내적인 어떠한 순수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성찰하고 나는 앞으로 양심적이고 순결한 뜻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겠다. 라는 내용의 시를 많이 썼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여기 후쿠오카 형무소라는 건 일본 감옥이죠. 일본 감옥에 끌려가서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서 어떠한 저항운동을 했다라는 거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윤동주는 성찰과 반성의 시인이고요. 자, 그 지식인으로서의 그 시대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그 속에서 괴로움과 갈등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윤동주 작가의 첫 번째 시인 쉽게 쓰여진 시를 봅시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자유시이고 서정시인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먼저 저항적. 자, 저항적이라는 말을 먼저 봅시다. 저항적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떠한 대상과 싸운다라는 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인 일제강점기를 고려했을 때 여기서 무엇에 대해 저항했냐라는 거면 일제에 대해서 저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지에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어떠한 작품을 풀 때 선지에 저항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대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까요? 자, 부정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어떠한 부정적인 대상으로부터 저항을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찰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성찰적이라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막, 나 내일은 뭐 해야겠다. 오늘처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살았던 어제를,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성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인데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지향한다라는 건 추구한다는 말이 되겠죠. 결국 미래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꿈꾼다라는 건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저항과 성찰과 미래지향적을 고려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나는 과거에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옳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라고 성찰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성찰의 결과 어떠한 반성과 깨달음을 하게 돼서 나는 보다 더 미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성찰의 결과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될 거고 결국 이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뭐다? 일제로부터의 어떠한 저항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 자기 고백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여태까지 너무 못나게 살았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소극적이게 살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 결과 저항을 하게 됐고, 이거를 자기 고백적으로 표현하게 됐다. 자, 제재를 보게 되면 제재는 시를 쓰게 된 내용, 뭐 소재 이런 걸 얘기하죠. 자, 부정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러한 표현은 사실 다른 걸로도 굉장히 많이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암, 암울한 시대 상황이라든가 또 절망적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즉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떠한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시가 쉽게 쓰여지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가는데 나는 뭐 하고 있다? 시를 쓰고 있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느껴지는 내적 고뇌. 자, 이 표현은 식민지 지식인과 관련된 작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은 극소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마음속으로 고민은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번에 다른 말에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과 뭐 갈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문제 상황을 내가 들춰내고 이를 비판하고 이들과 갈등을 하게 되면은 나는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서 학생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양한 요소에서 나에게 안 좋은 요소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고민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나오네요. 어두운 시대 현실. 같은 말로 부정적, 뭐 암울한, 절망적 시대 현실 속에서 결국 비롯된 지식인의 고뇌로 인한 어떠한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음. 자, 내적 고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렇죠? 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내적으로 갈등을 겪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으로 내적 갈등이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게 되는데, 뭐 내적 갈등은 우리가 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도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항에서 내적 갈등은 나가 마음이 불편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 이어보게 되면은 결국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부끄러움을 겪어. 그게 결국은 내적 갈등이 될 거고. 그렇죠? 이 결과 뭘 하게 되겠어? 난 성찰을 할 거고. 성찰의 결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 뭐란 겁니까? 이러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게 되겠죠.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해소가 된 결과 나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된다? 어떠한 저항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이 구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쉽게 쓰여진 시의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상징적인 시어를 대비한다. 자, 상징적이라는 말은 어떠한 단어에 그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상징적이라는 걸 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시에서는 밤비라는 표현이 나오고 육첩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둘 다 이 선생님이 1번에 적어둔 시간 공간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밤이라는 시간에 비가 오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그 자연 환경이고 시간적인 배경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낼 거냐면은 밤이라는 어두컴컴한 상황 속이라는 걸 통해서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읽어낼 거고요. 비가 온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찾아낼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 밤비라는 게 그 표면적으로 시간만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사실은 모든 시는 다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 대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입장이 완전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시에서 대비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정적인 시어랑 긍정적인 시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높이 있는 것과 낮은 곳에 있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색깔, 색채 대비, 색채를 대비한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결국은 두 가지의 반대되는 입장이 나온다라는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대비가 된다라는 것은 지금 부정과 긍정이 나왔고 높이 있고 낮은 곳이 나왔고 색깔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작가는 여기서 화자는 둘 중에 하나를 더 추구하게 될 겁니다. 부정이든 긍정이든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시하는 가치로 활용할 거고 그러한 그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 반대되는 내용과 같이 병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더 잘 보이게. 우리 색채 대비라는 걸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흰색이라는 색깔이 있는데, 그 흰색만 제시하게 되면은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검정색을 바탕에 깔고 흰색 점을 찍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흰색 점이 더 잘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대비라는 것은 어떠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자아의 대립이 등장하고 화해를 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대립을 했다라는 거는 뭐다? 싸운다라는 건 갈등이 되겠죠. 자, 근데 두 가지의 입장이 다르면 대립이 벌어지죠. 결국은 이 1번에서 상징적 시어가 대비된다라는 것은 결국 두 자아의 대립과도 연관된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자아가 대립한다라는 거. 자아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둘 다 나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는 거는 나와 나의 대립이다? 같은 말로 뭐가 시작된다? 여기서는 내적 갈등이 벌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내적 갈등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대립으로 표현하는 거고 근데 결국 이게 화해를 한다. 그러면은 갈등이 해소된다. 라는 거죠. 내적 갈등이 벌어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시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추할 수 있는 건 뭐다?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해소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19세에서도 배웠듯이 갈등 해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갈등이 해소되는 어떠한 전환점이 필요하죠. 전환점이 필요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떠한 사건이 전환되는 건데 이거는 두 자아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전환해서. 결국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그 화자의 주체적으로 내적인 인식의 전환이 벌어질 겁니다. 다른 말로는 태도의 변화가 벌어지게 되겠죠. 인식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대립적인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2번에 핵심 포인트 2번에 이렇게 적어놨죠. 1년과 8년의 인식 차이. 자, 1년과 8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 화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데요. 결국은 앞부분은 내적 갈등 포인트, 그리고 뒷부분은 갈등 해소되는 부분을 나누는 기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갈등과 관련된 요소가 그 시대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순응하는 이 현실의 모습인 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얘는 부끄러움이라는 정서를 느낍니다.
자, 근데 만약에 부끄러움만 느꼈다면 우린 윤동주를 저항의 시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윤동주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 갈등이 해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저항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보다 더 순수하게 살아간다. 순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나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지향적인 모습인데 이것들은 결국 뭐다? 현실과는 다른 내가 추구하던 지식인으로서의 높은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면적인 자아 그리고 본질적인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에서는 이 두 자아를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은 현실적인 자아고 어떤 부분은 본질적인 자아라는 거. 자, 근데 쉽게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현실적인 자아는 앞에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수식을 하고 있고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자아는 다 긍정적인 시어들이 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윤동주와 관련해서 뭐 작품의 나가 계속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어떤 나는 부정적인 시어가 수식을 하고 있고, 어떤 나는 긍정적인 시어가 수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자아가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내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윤동주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다 학습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하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를 먼저 읽어보고, 여기서 이 작가, 이 화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읽었으면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읽어봤나요? 자, 그러면은 쉽게 쓰여진 시를 지금 재빨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설명부터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의 시대적인 상황, 윤동주 작가의 처한 상황을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 윤동주 작가와 관련해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시를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시를 쓸 때 어떤 구조가 있냐면 작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거를 독자가 읽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윤동주 작가가 지금 일본에 유학 중이다라는 것은 작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뭐 많은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많은 고뇌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윤동주 작가나 이육사 작가 같은 경우는 보기가 나와서 그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작품을 해석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하게 되면은 일본에 유학 중이다. 1942년에 쓴 작품이다. 어두운 시대 현실 앞에서 자신은 굉장히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항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떠한 부끄러움과 그 결과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자기 반성을 통해 결국 어떻게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자, 여기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결국은 현실 극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현실 극복과 의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람의 태도,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년부터 보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묵적방은 남의 나라. 자, 1년부터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이 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몇 시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1년과 형태가 비슷하게 생긴 게 8년에 있다.
보이죠? 8년. 자, 근데 잘 보세요. 1년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인데 8년에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쵸? 이 1년과 2년의 순서, 1년과 2년의 순서가 바뀌었다. 라는 것은 완전히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형을 했다라는 겁니다. 변형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무언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하겠지만 무엇이 바뀌었냐?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바뀌었다.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바뀌었다. 즉,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봤던 현실과 지금 보는 현실이 다르게 생각한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결국 뭐다? 여기가 시상에 전환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8년을 볼 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1년부터 볼 거예요. 자, 1년을 먼저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 밤비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밤이라는 시간은 어떻다?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다. 자, 우리 일제강점기와 같이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밤이라는 시간이 등장하게 되면은 뭘 의미한다? 그렇죠?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밤의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하고 부정적인 시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밤비가. 됐죠? 밤비가 속삭여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라는 표현. 우리 비가 오는 것도 굳이 비를 왜 꺼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막 그런 거 하잖아. 드라마를 봐도 이 주인공 진짜 괴로울 때 해가 쨍쨍하게 떠 있는 경우 많이 없어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비라는 것도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이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근데 비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가 하나가 더 추가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 결국은 얘들을 통해서 시에 뭘 형성합니까? 어떠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겠죠. 뭐 어두컴컴하고 이런 분위기를 고요하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작가의 정서랑도 유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얘가 어떠한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비가 오고 어두컴컴한 어떤 고요한 시간을 여기에 분위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 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밤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라는 건 이 밤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부정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더 의미한다?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밤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기이자 이 화자가 성찰하는 시간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 밤 같은 시간은 다른 작품과 연관되어서 엮어읽기로 굉장히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밤의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여러분들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담기 때문에 이 밤이 부정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자, 밤이라는 시어가 나왔을 때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밤이 앞뒤에 긍정적인 시어가 수식을 하고 긍정적인 서술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밤은 굉장히 좋은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어가.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야. 어둠은 새를 낳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둠은 새를 낳는데. 자, 근데 자, 여기 있는 어둠이 어떠한 걸 낳았어, 얘들아. 낳았어. 낳았다라는 건 태어난 거고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건 뭐야? 이 어둠이 어떠한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이 어둠은 긍정적인 시어로 쓰인다고요. 알겠죠? 다른 예문을 보게 되면은 진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즐거운 어둠이야. 어? 즐거운 어둠이야. 그러면 어때? 어둠은 긍정적인 수시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둠도 좋은 시어다. 알겠죠? 긍정적인 시어다. 라는 거 반드시 주변에 앞뒤서술로 확인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밤이라는 시어를 파악할 때 뭘 파악해야 되냐면 어, 단순히 시간적 배경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세요. 알았죠?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밤비가 속살거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자,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육첩방이라고 일본식 집을 얘기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은 뭐 도쿄에 살았던 가로 2.61m, 세로 3.52m래. 결국 2m, 3m짜리 방이야. 어. 어때? 굉장히 좁죠? 어. 굉장히 좁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 육첩방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당대 시대 사회 문화 맥락을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어떠한 현실을 알아야 된다. 당시가 억압적인 시대 현실이라는 거를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육첩방이라는 걸 통해서 이 화자가 현재 처한 위치가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는 이국적인 공간에 화자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지금 1년에선 지금 시적 화자가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라고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 자, 천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시를 쓰는 거는 운명이란 말이야. 자신의 천직이고 자기가 해야만 하는 어떠한 일인데, 그거를 뭐로 수식하고 있다? 슬픈이라는 부정적인 어휘를 가진 시어로 수식하고 있다는 거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되게 자괴감이 드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총칼을 들고 저항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윤동주 작가는 뭐라고 있다? 시를 쓴다. 시를 쓰고 있죠. 시를 쓴다라는 건 같은 말로 뭡니까? 현실적인 직접 저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이렇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를 쓰는 건데 시를 쓰는 행위는 직접적인 저항이 아니므로 그렇죠? 아니므로 뭘 느끼냐 거냐면 이 상황 속에서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시인이기 때문에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시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시를 쓰는 한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느낀다?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를 쓰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은 막 저항하고 운동하고 싸우고 하는데 고작 시를 쓸 수밖에 시를 쓰는 행위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픈 천명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상황이죠. 이해가 되죠? 3년은 자 적어볼까? 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결국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유학을 갔겠죠. 그렇죠?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자, 여기서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시대는 부정적인데, 그렇죠? 시대는 부정적인데, 나는 뭐라고 했다? 대학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근데 이 대학 교수가 누구겠어? 일본 교수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일본 교수인데, 그럼 나는 결국은 이 부정적인 시대 현실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나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일본의 지식 있는 공부. 즉,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는 뭐다? 같은 말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죠? 왜? 얘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대와는 어때요? 이 학문이라는 게 거리가 굉장히 멀죠. 거리가 멀. 누구의 학문이니까 일본 교수의 학문이고 늙은 교수의 학문이면 다 뒤떨어진 지식일 거 아니야. 그렇죠? 거리가 먼. 다른 말로 이 같은 말로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을? 현실과 거리가 먼 거. 현실과 유리된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는 거리가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과 유리된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뭐 소극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파악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야? 나의 현실이란 말이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현실적인 자아가 되는 거고, 현실적인 자아는 여기 앞에 있는 뭐 순응한 자, 소극적인 자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자, 어릴 때는 우리가 되게 순수하죠, 여러분들. 순수하고. 그리고 세상이 막 부정적이고 막 나빠도 사실은 그러한 시대 흐름을 잘 못 이고. 여러분들 막 초등학교 때, 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시대가, 현실이 너무 모순 덩어리야. 이 시대는 미쳤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동물들이 이제 하나둘 죄다 잃어버린대. 결국은 뭐야? 시대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순수했던 친구들이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자, 잃어버렸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상실감, 그렇죠? 상실, 상실감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슬픔, 비애와 애상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에 대한 상실과 비애, 애상감 느끼는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죠. 얘네들을 그리워할 겁니다. 보고 싶으니까 나의 순수했던 과거 모습들, 과거 순수했던 나의 친구들. 그래서 이거는 뭐랑 연관이 되냐면 우리 이따가 나중에 별 해는 밤이라는 작품을 배울 거거든요. 별 해는 밤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구절입니다. 알겠죠? 별의 눈밤에서 그 하나둘씩 잃어버렸던 과거의 소중했던 존재들을 하나둘씩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별에는 이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는 별에는 밤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이 별에는 밤에서는 그리움의 정서로 연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어, 어쨌든 자 이제 6년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동료들은 하나둘씩 다 잃어버리고 동료들은 왜 잃어버렸겠어? 뭐 일제에 대한 저항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제에 뭐 수탈이라든지 어떠한 탄압, 억압에 희생이 됐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갔다라는 방법인데 이야기인데 그 동물들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민족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민족이냐? 나를 제외한 민족. 알겠죠? 근데 나는 무얼 바라서 무얼 때문에 무얼 원해서 나는 혼자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가라앉는 걸 얘기합니다. 가라앉는. 가라앉는다라는 건 뭡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거죠. 바닥에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없는 상태죠.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여기에 있는 나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자아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현실적 소극적 자아가 나왔죠? 그건 어때? 굉장히 저항하지 못한 소극적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홀로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나 왜 이렇게 가라앉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여기가 뭘 한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성찰이긴 하지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성찰을 하고 있다. 알겠죠? 결국은 이게 뭐다? 무기력한 현실적 자아의 삶에 대한 어떠한 회의감, 의심, 무의미함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 여러분 또 쉽게 생각해 침전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 과학이니까 그렇지? 이제 비커에 그렇지? 이게 물이 있고 그렇지? 너무 잘 그렸죠? 그래서 막 이제 뭐 물에 막 이렇게 있어. 떨어뜨려. 떨어지잖아, 그렇지? 떨어져 쌓이지. 그럼 뭐야? 침전은 결국 떨어지는 거죠.
얘도 그러면 하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강이라는 건 결국 뭐야? 우울하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거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결국 인생은 뭐야? 우리 현실이잖아, 그렇지? 현실은 어려운데 나는 시가 쓰여진단 말이야, 지금. 시를 쓰고 있단 말이야. 시를 쓴다는 건 뭐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했다라는 거고, 그렇지? 결국은 현실과 타협했다라는 거. 즉,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 속에서 나는 시를 쓰는 행위를 하는 거는 결국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자, 결국은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고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파악하고 있다, 지금. 지금 현실적이고 소극적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게 유견에서 어떻게 한다?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 7년에서 뭘 한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가 지금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음. 자, 이제 봐봐. 부끄러움 느꼈어. 아, 나 이제 진짜 너무 부끄럽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이게 맞냐? 나 지식인이고 어? 나는 네 나라를 바꾸고 싶고 열심히 저항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혼자 이제 고민을 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래, 이렇게 살자.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니, 나 이제 다르게 살 거야.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8년에 육초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반피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하면서 1년의 내용이 어떻게 된다? 변주되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런 말 쓸 겁니다. 반복과 변주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변주라는 말은 너무 못 썼다 글씨. 음, 변주. 변주라는 말을 쓰는데 변주는 다른 말로 변형이란 변형이라는 말과 같아요. 자, 변형이 됐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뀐 거죠. 바뀐 거라는 거는 왜 바꿔서 표현했을까, 얘들아? 굳이. 어? 1년에 있는 내용을 8년에 그대로 쓰면 되는데 굳이 바꿨어. 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인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호를 주는 거야. 그래. 1년과 상황 같지만 바꿨어. 뭐가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하는데 그런데 뭐야? 상황은 안 좋지만 뭐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시대 현실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일단 알겠죠? 어쨌든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육초방이라는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데를 이 반복 변형을 해가지고 어떠한 화자가 현실을 재인식했다라는 거. 그래서 8년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상이 전환된다라는 건데요. 우리 막 시상 전환 같은 경우 할 때 시에서 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뭐 그러나 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처럼 어, 전환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대부분 진짜 반대되는 태도로 변한대요. 대부분 대비되는 태도로 전환됩니다. 알겠죠? 뭐 쉽게 해서 부정에서 긍정, 뭐 긍정에서 부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시상에 전환되면은 뭘 같이 인식하면 되냐면 인식의 전환도 같이 여러분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적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 3번으로 뭘 추구하고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1년과 어쨌든 동일한 식구가 반복이 되죠. 동일한 식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운율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에서 이게 운율을 형성하는 게 이 시의 기본적인 막 아름다움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필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맞는 말이다라는 것 정도.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구나. 이제 구현을 봐야겠죠. 자, 이제 구현을 보면서 우리가 대비되는 시어라는 표현을 같이 봐야 됩니다. 대비. 자, 대비라는 표현을 이제 같이 보게 돼야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어둠의 이미지는 세모, 어둠, 세모, 그렇죠? 그 다음에 밝음의 이미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결국은 얘는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요소의 대비가 되겠죠. 시각적인 대비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부정적인 시화는 다 일제강점기 속에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반피가 속세 거리는데 이제 난 어떻게 한다? 그 반피 속에서 그냥 단순히 침전하고 막 소극적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등불이라는 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 뭐 조금 내몬다는 거는 뭐 사실 이제 부서 조금을 통해서 뭐 그런 거라 생각을 해도 되긴 됩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래요. 어떠한 시대는 반드시 도래하게 돼요. 그렇죠? 시대는 반드시 오는 거니까. 아침도 반드시 오게 되죠, 여러분. 밤에서 아침은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처럼 올 아침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그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과 아침이라는 시어를 활용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이 안 오는 날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기다린다. 등불을 밝히면서 아침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전처럼 소극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침을 내가 기다리겠다. 즉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나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최후의 나는 앞에서 8년 이전에 있었던 나와는 다르게 보다 더 성숙한 자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성숙한 자아. 과거와는 다르니까 우리 19세에서도 전과 후가 달랐잖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여기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성장 전과 후가 다른 거야. 즉 여기에서 이상적인 자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저항하는 자아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적극적인 자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최후의 나가 되겠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나가 나에게 손을 내민대요. 자, 기본적으로 손을 내미는 건 누가 할까? 보다 더 멋진 사람이 해야겠죠. 소극적이고 약한 사람이 막 손을 내밀진 않겠죠. 야, 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겠죠. 멋진 사람이란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여기 있는 최후의 나인 어떠한 등불을 밝히는 나, 즉 이상적이고 저항력이 적극적인 나가 되겠죠. 즉 얘가 뭐다 현실과는 다른 순수한 내면을 갖고 있는 내면적 자아가 누구한테 손을 내민다? 여기 나와 있는 현실적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결국 나와 나가 손을 잡아서 악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화해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렇다는 건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적인 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갈등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왜? 내가 불편하면 갈등이었잖아 지금 그치? 현실적인 자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지만 여기서 뭘 한다? 악수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여기서는 뭐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자아와 자아의 문제를 묻는 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악수가 성공이 됐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뭐냐? 또 자아가 등장하되 결국은 화해에 실패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가 있어? 악수가 어떻게 될까? 악수를 내밀었는데 악수가 될까 안 될까? 악수 실패하면 이거 자아 간의 화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여전히 갈등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에 표현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그냥 여기 명사로 종결이 됐다. 명사 종결이 됐다라는 어떤 사소한 것들 그냥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윤동주 작품을 파악을 했는데 읽어봤는데 자, 좀 수업이 길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깜짝이야. 여기에 있는 이 시어들 화자의 상황, 뭐 밤비가 내리는 때에 육첩방에 낯선 생활에 있다라는 거는 육첩방이라는 결국 일본 유학적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그 좁은 방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억압적인 시대 현실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밤이라는 걸 통해서 아무나 시대 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를 모르면은 이 시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알겠죠? 현실적인 자아가 있고 내면적인 자아가 있는데 애들이 갈등한다. 뭐 추가적으로 하면 내적 갈등을 한다. 음. 자, 현실적 자아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밤비와 어둠의 이미지와 대응된다.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는 이상적 자아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자아가 되는 거고, 등불과 아침이라는 밝음의 이미지가 대응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결과, 갈등의 결과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나타나고, 이건 결국 악수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전체적인 구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 여러분들 혹시나 걱정해서 하는 말, 여러분 그 말 아세요? 대비라는 말과 이 대응이라는 말,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응과 대비. 자, 대비라는 말은 쉽게 생각해서 대조된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과의 관계. 여기서는 밤비 어둠과 등불과 아침은 대비의 관계고 대조의 관계죠. 근데 대응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 예를 들어서 등불과 대응되는 단어는 아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면적 자아와 대응되는 단어는 등불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를 전체적으로 분석이 끝났는데 이제 50분이 다 됐네요. 학습 활동을 보고 싶은데 학습 활동을 보고 싶은데 욕심을 내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근데 그 나누는 부분이 되는 부분은 8년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그렇죠? 자, 1에서 7년은 삶에 대한 성찰을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게 타국에서 유학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우울하고 회의적이게 바라본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나타난다. 그 결과 자기 성찰의 결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현실의 극복에 대한 의지로 태도와 인식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8년과 1년이 연이 의미 구조는 동일하지만 순서가 바뀌는 변복과 변주, 변형이 벌어졌다. 어두운 시대,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어쨌든 이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나 어떻게 하겠다? 절망하고 체념하지 않다. 즉 이전처럼 친절하지 않겠다.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럼 뭐 하겠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현실 극복의 의지라는 단어 반드시 기억하세요. 화자의 태도 변화가 키워드죠. 반복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 즉 내적 자, 내면적 자아를 지키려는 모습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뭐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2번. 이 시에 나타난 나의 자아 성찰에 주목하여 활동을 해보려. 뭐 시간, 밤과 육첩방인데 이게 의미가 뭐다? 결국은 이거다.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설명한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가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삶의 태도,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지 봅시다. 부끄러운 거, 인생이 어려운 거 달리 시는 쉽게 써지는 거, 그렇죠? 시대 상황 부정적인데 난 시를 쉽게 쓰는 거.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거. 그래서 늙은 교수 수업에 듣는 거, 그렇죠? 어,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떻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 얘는 이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성찰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자 한다. 그게 3번으로 굳혀야 됩니다. 10년에서
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악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보자. 앞에나 예. 무기력한 실수. 희망 시대를 위해 하는 성찰적 자, 내면적 자. 뒤에 나는 무기력한 현실적 자. 악수의 의미는 화해의 과정. 알겠죠? 내면적 자와 현실적 자의 화해라는 거. 자, 이러면 이 뒷부분은 사실은 쓸 게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윤동주 외시가 하나가 마무리가 됐네요. 자, 모두들 고생했고 선생님 빨리 영상 끊을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